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라시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플라시보, 우리말로는 위약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죠. 위약 효과, 가짜 약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짜 약이라는 얘기인데 위약 효과라고 그러기는 하는데 뒤에 설명드립니다만 논리적인 모순이죠. 위약 가짜예요, 약이에요. 근데 가짜인데 약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딜레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목을 내 속의 무당 또는 진화 약방 이렇게 했어요. 내 속의 무당이라는 것은 우리는 요즘에 몸이 아팠을 때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없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무당 또는 어떤 신적인 그런 존재에 의존해서 치료 행위를 치유를 얻고자 했거든요. 근데 이 플라시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무당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무당이 내 속에 들어가 있다. 그게 플라시보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되는 거고요. 또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면 진화 약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봐서 진화 약방이다. 진화가 만들어놓은 우리 몸속의 어떤 약방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무당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약방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상당히 진화라고 하는 그런 그 자연적 현상에서 유래된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제를 감정과 치유의 공진화 이렇게 했습니다. 감정과 치유의 공진화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 의료문학 연구에서 이번 학기에 제대로 진행은 못했습니다만 주제를 잡은 게 감정이었거든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여태까지 굉장히 실체가 없는 또는 우리는 가급적이면 멀리 해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현상으로 생각했었죠.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태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한 건데 마치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이 이 감정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치유라고 하는 것이 같이 진화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감정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주 오류죠. 치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가 있는 현상이고 감정이라는 것은 실제가 없는 거라고 여기잖아요,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순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그 모순이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개요입니다, 우선. 플라시보라는 것은 말씀드린 데 역설입니다. 일종의 역설이에요. 있지만 없다는 거예요. 없지만 있다. 그러니까 존재와 비존재가 상존하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없는 것인데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논리적인 모순일 수가 있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순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설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우리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심신이원론의 근거를 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성과 이성을 또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성 위에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한참 동안.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그런 사유 양식 속에 살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플라시보를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인 현상과 문화적 현상을 이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과 문화, 몸과 마음 또는 감성과 이성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와 경험 또 이제 연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과학과 인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접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통섭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통접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통접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연결종합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연결종합. 통섭 그러면요. 하나의 논리로 다른 것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재천 교수가 얘기했던 거는 생물학적 논리로 진화의 논리로 인간 현상을 모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통접, 연결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사유와 인문학적 통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연결시켜 종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를 설명할 때 있어서도 이러한 통접의 사유, 연결 종합의 사유가 필요하다. 하나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화면 진화, 과학이면 신경과학 하나만 갖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통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할 때 이제 항상 인용하고 싶은 말이 이제 이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여기서는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칩시다. 이 문제는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
플라시보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역설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문제를 일으킨 사유양식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유양식은 뭡니까? 심신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과학과 인문학을 구분하는, 그죠? 그다음에 사유와 뭐 감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뭐 이런 것 사유양식 안에 머물러서 있던 한은 플라시보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유양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뉴턴적인 사유양식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성 이론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뉴턴의 전제를 벗어난 그런 어떤 발칙한 상상을 통해서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는 그런 상상을 통해서 합리적인 그 결론에 도출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플라시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심신이원론의 사유양식, 과학과 인문학을 구분하는 사유양식, 감성과 이성을 분리하는 그런 사유양식으로는 플라시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어떤 지식을 바라보는 세 가지 자세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여기 보이는 이분 다니엘 데넷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진화의 논리를 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 가지 그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자세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물리적인 구성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기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 자세. 다양한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무슨 그 심장, 혈액 순환계, 그다음에 호흡계, 무슨 영양, 소화계 이런 신경계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이것들이 종합이 돼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구조적 자세겠죠. 지향적 자세는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지속에 자연적 경향이 있다. 이걸 뒤에 말하는 코나투스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코나투스라고 그러는데 지향적 자세입니다. 코나투스라는 것은 지향이죠. 어떤 방향을 가지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존재 지속입니다. 존재를 지속하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생명체는. 또 어떤 생명이든 간에. 물리적 존재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다른 자세, 구조적 자세와 물리적 자세로서는 플라시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요. 우선 이제 물리적 자세를 봅시다. 물리적 자세를 보면 우리 몸에 대한 거죠. 우리 몸을 바라볼 때 물리적 자세를 봅니다. 우리 세포가 들어가 있고 세포 속에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몸을. 흔하게는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미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그 구성 성분들 분자 세포, 분자, 분자 중에서 DNA가 어떤 청사진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게 물리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구조적 자세는요. 단지 생물학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현상도 있고 사회적인 현상도 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것이 어우러져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강의 개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상태라고 얘기하는 건강 개념. 이것이 바로 구조적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보건기구가 1948년에 만든 건강의 정의잖아요. 그리고 1970년대 오게 되면 생물심리사회 모형,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형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향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지향적 자세, intentional stance라고 그러죠. intentional stance. 이거는 뭐냐면 어떤 방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경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통해 간다는 거죠. 그거는 확정적이지 않은 방향이죠. 미래의 방향은 지금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대체적인 경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미리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지향적 자세입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시간도 여러 가지 단위의 시간이 있죠. 진화 시간이 있고 생애의 시간이 있고요. 세포 분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 시간에서부터 거시적 시간까지 다 이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고 아주 복잡계라는 거고요. 이런 시간적인 그런 차원들이 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 뒤얽혀 있는 시공간이라는 거죠. 지향성을 가지는 시공간이 우리 몸이라는 거죠. 이게 지향적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있어서도 이런 자세 전환, 지향적 자세를 가질 때 관점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전환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문제를 볼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차례를 보면요. 먼저 플라시보 역설을 얘기했죠. 이건 개요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학기 주제가 이제 감정이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얘기, 우리말로 그다음에 느낌, 정서, 그다음에 감정, 정동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더 좋아합니다. 어쨌든 감정이라는 게 뭔지 지금 시점에서 이해해보고요. 그다음에 역사와 문화, 과거를 통해서 과거에는 어떻게 감정이라는 것을 느껴왔는가 라를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되어 있는 속성이라고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하지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많이 발견되거든요. 역사적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달랐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단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과학으로 또는 철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할 것이 이제 안토니오 다마조라고 하는 식민과학자가 얘기하는 항상성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 17세기의 철학자인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나오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설명해 볼 겁니다. 항상성 20세기의 개념이고요. 코나투스 17세기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 개념들을 가지고 감정을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철학과 과학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플라시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임상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정이란 저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다음 사전인데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적인 얘기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는 걸 생각해 보다가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어요. 근데 거기는 뭐냐면 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정. 한국인의 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인의 감정에서 그 특징적인 것을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화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화병이라는 것도 과거에 얼마 전에 DSM-4인가요? 거기에 등재가 되기까지 했어요. 한국의 고유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로 등재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그 내용이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가 이제 거기도 드러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정이죠. 지금 다를 게 정이란 말이죠. 정인데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정이란 무엇일까 이런 유행가 가사 들어보셨나요?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이런 유행가 가사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저런 데 많이 나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정이 든다라고 얘기해요. 정이 든다. 정이 든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이 든다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얘기하는 어떤 느낌이나 감성 개념하고 좀 다른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정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정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는 거죠, 내 몸속에. 내 몸속에 체화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가사가 있었죠.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다. 이렇게. 그때 그 사람인가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아주 뭉근한, 은근한 그런 어떤 감정, 지속적인 강도는 약하지만 지속적인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정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전통 문화에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건 그렇고요. 우리 문화고요. 또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안토니오 다마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서는 느끼며 선행한다. 여기서 정서는 뭐냐면 이모션이에요. 이모션을 정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느낌은 필링이죠. 우리가 그대로 필링입니다. 정서가 선행한다는 얘기는 우리 몸이 이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몸의 반응입니다. 정서는. 여기서 다마조가 얘기하는 정서는 몸의 반응이에요. 이모션은 몸의 반응이에요. 어느 봐도 이 모션이거든요.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 이 모션이거든요. 원래 어원적인 의미로는. 그래서 정서는 느낌보다 선행한다는 거예요. 느낌은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의식적으로 또는 마음에 되새겨는 것, 그것이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은 이걸 합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양반이 이 어펙트인데요. 영어로 어펙트를 이제 감정으로 옮겼는데 저는 이걸 거꾸로 정동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정동, 감정 또는 정동. 정동 왜냐면 움직이는 거니까 이것도요. 그래서 정동이라고 하는 거. 어펙트 이것은 충동, 동기, 정서, 느낌의 총체가 감정 또는 정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먼저 발하고 그다음에 느낌이 온다. 그리고 이것을 합쳐서 우리가 정서 또는 정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역사와 문화를 보자고요. 이제 서구의 문화적인 기원이라고 할까요?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잖아요. 호메로스의 서사시. 그게 이제 서구 문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은 그 영웅들의 그 감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아킬레스의 분노. 아킬레스의 분노가 나오거든요. 거기 무슨 자기 애인을 누군가 뺏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를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기 잘 분석을 해보면 이 신화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분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분노랑 좀 차이가 난다. 성내는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성이 나잖아요. 성이 내는데 이 영웅의 분노는 그보다 더 깊은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의 분노, 우주적 제재라는 거예요.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느껴야 되는 그런 분노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의 감정, 특히 영웅의 감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 어떤 우주적 질서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개념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양 의학에서는요, 히포크라테스 이후로 그 기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기질, 템퍼죠. 근데 이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서양 의학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체액설, 네 가지 체액을 배분에 따라서 이 기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감정까지 같이 포함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은 흑담수에 많아서 그렇다라는 것,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기분이라고 그러죠. 기예요, 기. 우리 감정도 기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칠정이죠. 우리 유교 전통에서는 히로에고, 에오역. 뭐 사단 칠정 논쟁이 많잖아요. 조선시대 와서 논쟁이 굉장히 많죠. 조선 유학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좀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보는 관점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중세까지의 유럽 문화에서는요, 이 뭐랄까 기쁨, 그러니까 그 표정으로 나타낸 미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술 작품 속에서 중세 이전까지는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중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웃는 모습을 그린 인체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미소 혁명이라고 이제 어느 누군가 얘기했는데, 미소 혁명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18세기 말쯤에 와서 이제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또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우리 사회적인 구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하고 상당히 관련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 또는 미소 이런 것들이 어떤 자본적인 구조 속에 포함된다는 거죠. 상품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주로 두 가지죠. 과학으로 진화생물학이고 하나고요. 하나는 신경생리학입니다. 신경과학과 진화생물학 이 두 가지를 이제 우리 감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경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발현되는 뭐랄까요? 미시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주로 관심을 가진다면은, 진화생물학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됐는지 그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수십억 년의 이런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한 과학의 설명은 진화생물학과 신경과학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으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과학에 있어서도 어떤 패러다임, 자세가 있어요. 여태까지 처음에 물리적 자세를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인지혁명이라고 됐었는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이제 그 신경 세포들의 어떤 미시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인지에서. 근데 점차적으로 이것이 그 단순하게 그 미시적인 구조만 갖고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방식은 진화적 설명은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되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에요. 빠른 마음은 뭐냐 하면 일단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원시 시대를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맹수가 날 쫓아와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뭔가 빨리 어떤 그 풀숲에서 바지락 쏘아냈다고 쳐요. 우리가 원시 시대에.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생존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가 사냥을 할 수 있는 동물이든 아니면 나를 사냥할 동물에 관계없이 우선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를 느껴야만 되는 거죠. 그게 빠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제 위험이 사라진 다음에 그것을 분석을 하고 저게 뭔지 이런 소리가 나면 뭐가 저런 나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게 느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 동시에 진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니엘 카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inking Fast and Slow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신경과학과 진화생물학이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인지라는 것은 그것이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습관, 그런 마음의 습관이죠. 마음의 습관이 몸에 새겨진다. 그래서 그것을 신체 표시 가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마지오 같은 분들은. 이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위 공감이라고 하는 가치가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것이 또 이제 시대적인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그다음에 뭐 경제에 있어서도 공유 경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소통을 강조해요. 그리고 또 연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강조되지 않던 가치들이 지금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는 큰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플라시오를 이해하는 방식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개인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유 양식 속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웠던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플라시오라는 게.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생물과 문화가 통접이 된다. 생물과 문화, 바이오컬처.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현상과 문화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게 패러다임이 범주가 다른 걸로 생각했었지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과학적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미소혁명인데요. 우리가 문어레제 미소가 이렇게 신비롭다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하는 걸 보면요, 되게 그렇죠. 이게 뭐 중간이다.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웃는 것 같기도 하고 웃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중간하잖아요. 그죠? 미소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콜린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스마일 레볼루션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걸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시기까지는요, 미소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미소라는 것이 예술작품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물론 뭐 웃음이라는 것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근데 이때부터 최초로 1786년이에요. 18세기 말이죠. 이때부터 18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간 살짝 이빨이 보이는 그런 미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담 비지 루본이라고 하는 자화상이에요. 자기 초상을 그린 거거든요. 자기 초상에서 미소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소가 표현되기 시작한 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 추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구강 내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다. 그러니까 뭐 썩은 이가 그득하고 냄새가 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것이 그 에티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는 거죠. 미관상으로나 또는 뭐 냄새가 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 어떤 새로운 치약이 발전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런 그러니까 포세린 치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포세린 치아가, 그러니까 자기 치아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림인데 19세기 초반이죠. 이게 이런 그 구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인공적인 미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앞에 그림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입을 잔뜩 벌리고 웃는 그런 모습, 또 그 벌어진 입 속의 치아를 강조하는 그런 그 그림들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그 시대적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만든 그런 기술, 그리고 그 상품,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적인 질서, 이런 것들이 미소를 우리가 더 크게 웃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이 가치가 강조되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른쪽 거는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그 영장류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원숭이, 그다음에 뭐 침팬지, 보노보, 이런 인간과 가까운, 진화적으로 가까운 동물들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동물들에서부터 벌써 이미 어떤 공감에, 또는 뭐 동정이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이빨과 발톱으로만 생각했지만,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의 능력, 또는 뭐 동정, 뭐 신뢰, 뭐 이런 인간적인 가치를 가지는 그런 감정들이 사실은 동물로부터 진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과 단절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동물로부터 진화해온 우리 인간의 뭐랄까 덕성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제레미 리프킨에 쓴 공감의 시대는 이것을 이제 우리 어떤 현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의 변화, 시대적 흐름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적으로 이미 본능적으로 공감을 내장해 있고, 더군다나 지금 세대라고 하는 그 시대는 21세기는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기는 이런 과거의 경쟁 중심의 사회에서 공감과 소통이라고 하는 가치로 점차 이동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양반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에 보면요, 이제 프란스 두발의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침팬지 사회에서 보면 막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얘네들은. 그래서 막 심하게 싸웁니다. 그럼 둘이 이제 토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3자가 그걸 보고 있다가 그 중에 이제 패자한테 가서 이렇게 살랑살랑 붙어서 털도 골라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다툼이 났을 때 긴장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승자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참 있다 보면 또 둘이 같이 서로 똑같이 같이 화해하고 같이 지낸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팬지 사회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쟁하고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도 있지만, 결국은 같이 살아야 할 그런 공동체 이론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심리적 기제, 감정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속에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어떤 실험인데요. 오른쪽에 빨간 레버가 내려와 있잖아요. 이 두 원숭이가 이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걸 잡아당기면 먹을 게 나옵니다. 여기 자기한테 먹을 게 나와요. 근데 동시에 자기한테 먹을 게 나오는 동시에 반대편에 있는 그 원숭이의 바닥에서 전기가 흘러서 얘가 고통스럽게 찍찍 울어요. 잡아당기면 먹을 게 나오지만 얘가 울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행동할까를 보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굶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 동료의 고통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랄까 공감, 동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 원숭이 때부터 이미 진화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입니다. 우리 윤리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사례죠. 이런 가정 속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풀려서 열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 5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다쳐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이 우연히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버를 돌리면은 이 선로를 바꿔서 오른쪽에 한 사람이 일하고 있는 곳에 가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되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 합리적인가? 당연히 레버를 돌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이 희생하는 대신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물어보면 이런 선택을 대부분 한다는 겁니다. 한 7, 80%. 근데 이건 이제 같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위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짐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봤어요. 근데 이게 열차가 내려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여기 밀어 떨어뜨리면 이 사람이 죽는 대신에 이 열차가 멈춰요. 그래서 5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술적인 결과는 오른쪽과 똑같잖아요. 당신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으로는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지만 어떤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는 엄청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때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이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래 타고난 그런 거 속성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합리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감정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다마조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신체 지표 가설이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허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의 지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속에 어떤 감정의 지도를 받아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의 철학,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이제 17세기에 우리가 많이 아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랑 같은 시기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굉장히 합리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만 스피노자는 감정을 강조하죠. 정서,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강조한 사람이고,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책을, 에티카라는 책을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17세기 이후에 20세기까지 300~400년 동안은 아주 묻혀 있었죠. 데카르트의 사유가 중심이었단 말이죠. 어떤 자세,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피노자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죠. 철학적으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데카르트적인 사유에 의하면 마음과 몸은 전혀 다른 실체잖아요. 근데 이 스피노자에 의하면 몸과 마음은 평형이에요. 같은 거예요. 거울과 같은 존재예요. 몸을 마음에 비춰보고 마음을 몸에 비춰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현대에 나오는 신경과학의 연구 성과들이랑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은 존재의 지속을 지향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코나투스라고 그랬죠. 코나투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코기토라고 그랬죠. 사유를 중심으로 했다면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존재 지속의 경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감정을 존재 지속, 존재 중단으로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존재가 충만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고, 존재가 질적으로 저하될 때 슬픔을 느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존재 결핍, 존재 충만과 결핍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감정으로 설명하죠. 아까 설명드린 거지만 아까 다마조의 설명이에요. 다마조 설명은 정서, 느낌, 감정 이렇게 얘기했죠. 정서는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그럴 때 음식은 먹고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통증을 느꼈다, 아프다 그러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정서고요. 느낌은 그걸 내 몸의 경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마음과 섞여서 나오는 게 느낌이고, 이것이 이제 합쳐진 게 감정이다. 또는 정동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의 과학입니다. 이게 다마조라는 신경과학자가 또 느낌의 진화라는 책을 썼어요. 느낌의 진화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정은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내 생명 지속에 기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의 생명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고,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도 그걸 통해서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가이기도 하다. 감정을 통해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협상을 하고 어떤 제3의 대안을 찾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플라시보 얘기랑 관련된 얘기인데,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결과였다. 의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학문적인 어떤 몸에 관한 객관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 기원에 있어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느낌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한다, 다른 사람이 아파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동기가, 그런 감정이 일어나고 그 동기 부여된 동기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의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의 결과였다. 의학은 공감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 특징적으로 하는 게 느낌, 필링. 느낌은 항상성이다. 호메오스타시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정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야. 느낌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우울함을 느끼면 그 위험으로도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항상성을 유지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감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느낌, 감정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것이 의식적 느낌으로 오죠. 그 다음에 주관적인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나는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적 반응은 생물의 오래된 내부 세계에서 생명의 경로를 바꾸어 나간다. 생명의 경로를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 생명의 경로를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그죠? 분노를 느꼈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하죠. 그것이 결국 내 몸의 그 경로를, 생명의 경로를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도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질병이, 통증이 있고 질병이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생물학적인 그 과정이 있고, 그걸 돕는다,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자극, 또는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작용에 미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생명의 경로를 바꾸는 것, 이것이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플라시보가 단순히 무슨 뭐 통증을 완화시킨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경로를 바꾼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의 경로를 바꾼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코나투스, 말씀드렸죠. 17세기 스피노자의 철학적 개념이었고, 항상성은 물론 이제 그 19세기에 생리학에 나온 겁니다. 클로드 베르나르라고 하는 생리학자, 그다음에 캐논이라고 하는 미국의 생리학자가 이제 이 개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생물체라는 것이 어떤 그 지나친 자극이 가해지면 그걸 원상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작용한다. 그것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이거든요. 코나투스는 생명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존재 전체를 지속하려고 하는 경향, 조금 더 포괄적인 것이고, 이제 항상성 개념은 이제 생리학적인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동성이라는 말을 쓰게 돼. 호메오 다이나믹스라는 말도 쓰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극을 소화한 이후에 새로운 정상적인 규범, 새로운 규범을 찾아간다. 그것이 이제 항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진전된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질병을 치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문화적인 관념은 이렇습니다. 그 이제 서양 의학을 나타내는 이런 그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이제 의료의 신들입니다. 여섯 명의 신이 있죠. 여신과 남신 셋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주신이 여기 아스클레피오스 신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헤르메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신들이 있습니다. 히게이아니, 무슨 파나케아니, 메디트리나 이런 여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전부 다 의술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서양인들은 의술이라고 하는 것을 신화를 빌어서 설명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히포크라테스의 자연의학이 발전하긴 했습니다만 그 자연의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어떤 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질병을 설명하려고 하는, 치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네덜란드의 네임히겐 대학, 요즘은 라드바우 대학인데요. 거기 이제 그 여기 이제 의철학의 뭐랄까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의과대학인데요. 여기는 의술의 상징을 이제 이 두 신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앞에 요 신은 아스클레피우스, 요 신은 히게야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큐어의 신이고요. 큐어. 히게야는 케어의 신이죠. 케어의 여신이죠. 돌봄이고 여기는 치료죠. 그러니까 뭔가 직접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그 사람이 스스로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제 두 개의 의술의 큰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대학은 이런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히포크라테스만 서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적인 그 반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통 한자를 보게 되면요, 이런 의자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원을 보게 되면 무자에서 왔다는 거죠. 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람이 무잖아요. 재미있는 거는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이건 같은 글자예요. 지금도 우편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여기 술 유자가 들어가는 대신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 얘기하면 의술의 기원은 무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주술적인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에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시대의 주술은 진정한 의학적 의미를 가진 치료의 첫 번째 사례이다. 이걸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자연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까지도 이런 영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그런 주술적인 영향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플라시보라는 것도 그런 잔재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주술이었던 의술에 남아있는 나머지의 성질이죠, 지금.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양 의학에서는 아주 1500년 이상 사열 피를 대규모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열이라는 치료법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라는 건데 이제 이 감정의 역사라는 책, 롭 보디스라는 사람이 쓴 감정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사열은 단순한 의료적 치법이 아니라 정서적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피를 뽑아요. 우리가 보통 마치 뭐라고 하냐면 시골에 가면은 노인들이 몸이 이제 안 좋을 때 봄 되면은 보건소 가서 그 링겔을 한 방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정서적 관행이지 일종의. 그것이 무슨 뭐 포도당 맞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몸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또 서양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봄이 되면은 이발사한테 가서 피를 한 판 뽑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수액을 주입하는데 그때는 뽑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좋은 걸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현대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술식이지만 당시로서는 의미 있는 시술이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런 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98년에 이런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 어떤 뭐 19개의 이중 맹검 연구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뭐 때문에 효과가 있는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에서 효과를 본 사례 중에서 75%가 플라시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동적 효과는 25%에 불과했다는 그런 현대적인 연구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현대의학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뭐 믿을 만한 거라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상당 부분 진실이지만 그것이 여전히 상당 부분 그렇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플라시보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플라시보 역사를 보면요. 18세기까지만 하던 커먼플레이스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시술이 거의 플라시보였다는 거죠. 그죠? 모든 시술이 지금 아까 75%였지만 아마 90%, 95% 정도가 18세기 이전까지는 플라시보의 범주에 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19세기에 오게 되면은 more to please than to benefit. 이득을 주기보다는 환자를 기쁘게 하는데 기여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때죠.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다, 플리즈는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건 이제 플라시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more harm than good. 이거는 오히려 해친다. 플라시보를 처방하면 오히려 득을 주기보다는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느껴지죠. 모든 것이 플라시보였던 시절에서부터 효과를 보기보다는 환자를 안심시키고 즐겁게 해주기 위한 거라는 생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건 안 된다. 이건 해를 끼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쯤 오게 되면 두 개의 양대 진영이 이제 논쟁을 벌이죠. 인투지에스트, 그러니까 플라시보를 옹호하는 쪽과 그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necessary deception, 필요한 사기다. 사기인데 필요하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도 그렇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있는데 없다는 거고요. 도덕적으로는 사기이지만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근대적인 정신으로 합리 정신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거였었죠. 그러다가 60년대 오게 되면 이제 약효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실험 방법론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플라시보를 준 것과 그 약동적 효과가 있는 약을 준 것을 비교하게 되죠. 또는 전혀 치료하지 않은 것, 이 세 개 그룹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약효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약효 검증의 목적으로만 플라시보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오면은 이제 일부 플라시보의 메커니즘이 구명되기 시작합니다. 뭐냐하면 날럭손이라고 하는 약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그 마약류의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류의 수용체를 차단하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하면 플라시보 효과는 어떤 체내에서 생산되는 생체 마약, 오피오이드라고 그러죠. 오피오이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일부 밝혀내죠. 그렇지만 이후의 연구에서 그것만이 유일한 메커니즘은 아니다는 것도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그 혼동된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 의회는 플라시보를 처방하는 것은 나쁜 의학이다. 라고 하는 그 결의까지 할 정도로 이게 논쟁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한 21세기 오게 되면서 비로소 플라시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그 연구팀이 구성돼서 연구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다? 아까 보신 것처럼 새로운 사유 양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과거의 사유 양식을 묻혀 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의 마음이란 책은 우리가 번역됐고요.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이 책은 이제 플라시보의 역사예요. 이건 사회학자가 쓴 책이라서 이건 현상적으로 보는 거고요. 요 두 책은 다 같은 사람인데요. 파브리조 베네디티라고 하는 이태리의 신경과학자가 쓴 책인데 둘 다 과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플라시보 진화는요. 플라시보가 어떻게 진화하냐? 아까 잠깐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생존을 위한 기제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플라시보 진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거 아까 베네디티라는 사람이 책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보통 생멸체는 회피 반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개구리를 놓고요. 앞다리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 놓으면 뒷다리가 와서 긁거든요. 이렇게 척추를 단절해도 중추에 가지 않아도 거기서 미리 말초 단계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건 체화되어 있는 어떤 방어 기제잖아요. 회피 반사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면역계가 있잖아요. 세포 면역 변화가 있어서 뭐 마크로파지가 이렇게 그 우배에서 온 이물질을 잡아먹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심리적으로는 투쟁 도피 반응, fight or flight. 어떤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하겠죠. 하나는 맞서 싸우거나 하나는 도망가거나. 이거 심리적인 기제가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플라시보 반응이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서로 많은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동물로부터도 아까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재화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신경 시스템이 진화해왔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탑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신경 시스템 이것이 방어 기제에서 진화한 건데 질적으로는 어떤 게 진화하냐면 신뢰와 희망, 공감과 동정과 같은 그런 감정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계의 어떤 그 물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정으로 현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항상 도와줘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항상 좋아졌다는 그런 경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진화에 기록되어 있는 거, 진화를 통해서 내 몸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런 경험들이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플라시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물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죠.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또 서로의 몸을 돌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먹는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남을 이렇게 털로 골라주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동물도 서로 비비고 하는 것들 좋아하죠.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만져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보상회라고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도와주는 그런 메커니즘들이 우리 신경계에 내재돼서 플라시보가 진화했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177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죠. 살았던 사람의 그 유골이에요. 이런 유골 중에 이런 게 발견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가 하나도 없죠. 아래에는 이게 한 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가 하나도 없는 특히 이제 그 시대에 수렵 채취만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야생 동물들이 이가 하나도 없으면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1년, 2년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이 뼈의 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가 빠진 다음에 한참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힐링이 된, 치유가 된 그런 뼈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가 다 빠진 이후로도 최소한 1년, 2년을 생존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왜 어떻게 가능했겠느냐? 남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돕는 그런 그 공동체의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이제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개인이고요. 가정, 그다음에 확대된 가정, 그다음에 공동체, 일반 사회, 종, 그다음에 생명권 이렇게 쭉 피라미드를 그리면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생존에 살아남는 거잖아요. 셀프 서바이벌에 그죠?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개인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이 이제 가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유전자를 전수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킨 알트리즘, 그러니까 그 친족 간의 어떤 남을 돕는 친족 이타주의가 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50명 정도가 최초에 집단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랬을 경우에 내가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호혜적인 이타주의가 발전된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한테 대갚아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호혜적 이타주의가 진화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전체 사회가 돼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는지 안 줬는지 기억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같은 사회 구성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서로 돕는 거죠. 그냥 그대로. 우리 공동체가 서로 돕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사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는 내가 마스크를 낀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밖에 타 나가 보면 거의 대부분 100% 거의 100%가 마스크를 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블라인드 알트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공동체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 내에 이타주의를 진화시켜 왔고요. 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우리 종 이타주의가 있어요. 우리 인류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또 좀 더 동물권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환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알트리즘, 생명권 전체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이렇게 전차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을 여기 보면 여기 선이 있죠. 여기서 뭐냐면 여기 밑에는 생물학적인 현상이에요. 밑에는 생물학적인 현상이고 이건 문화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운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 생명 현상에서부터 문화적 현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거꾸로 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서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 뒤섞인다. 그리고 플라시보는 그런 생물학적이고 문화적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플라시보 진화요. 먼저 말초 신경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회피 반사, 긁음 반사 이런 걸 일어나죠. 그다음에 중추 신경에서 몸 단장하잖아요. 그 고양이들 맨날 이렇게 할죠. 강아지도 마찬가지 그죠? 자기 몸을 단장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몸을 단장해요. 그거는 결코 이제 중추 신경계가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중추 신경계 작용해요. 이제 회피 반사, 긁음 반사는 뭐 이렇게 말초에서 가능해요. 그다음에 사회적 돌봄으로 가면 나만의 몸도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을 단장시켜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회적 몸 단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죠. 그건 이제 중추가 이제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단계들이 체화돼서 내 몸속에 체화돼서 내장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장된 형태가 결국은 생물시민 사회적 돌봄 행위가 얽히고 설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 신경 네트워크로 얽혀서 하나의 그 창발적으로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을 발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 경험, 과학이 뒤얽혀진 신경회로망이라고 저는 설명을 했고요. 이거를 저는 딥러닝의 블랙박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최근 들어서 AI 얘기할 때 딥러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 층에 걸쳐서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그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학습을 하잖아요. 기계가.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런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이런 생물학적인 단계, 그다음에 심리적 단계, 사회적 단계 여러 가지 퀄리티들이 서로 중층적으로 프로세싱이 돼서 나온 어떤 창발적인 그런 결과가 플라시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AI가 사실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긁은 반사, 몸 단장 그리고 사회적 몸 단장이 이렇게 진화하는데 이 사회적 몸 단장이 됐을 때는 이 안에 이제 아는 많은 그 뭐랄까요 그 호르몬들이랄지 이런 호르몬계, 신경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아까 세 가지 다 우리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그 중에서 구조적 자세와 지향적 자세를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조적 자세에서는 생물, 심리, 사회적인 각각의 요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물 문화 모형, 이제 지향적 자세죠. 생물 문화 모형은 이런 상향의 신호, 하향의 신호가 복합적으로 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호들 그런 것들이 그 뇌 구조의 어떤 그 네트워크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 그 뇌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질적인 신호들이 다시 하부로 내려가서 또 다시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뒤엉킴으로 되먹임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작동 기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상향식 및 하향식 프로세싱을 통해서 아프다고 느낀다. 내가 아파요. 그다음에 나 아프면은 이 아픔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아픔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동기 회로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아픔을 멈추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입으로 빤다든지 본능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신경 회로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거를 이제 보상 회로가 그래서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이 아픔을 멈추기 위한 행동을 하면 그걸 보상을 주는 그런 회로.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기를 추구하죠. 그래서 동기 회로와 보상 회로가 활성화돼서 벗어나기를 추구해요. 내가. 그다음에 거기서 나 혼자 해결 안 되니까 의사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할 때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죠. 신뢰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치료를 받으면 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와 희망에 관련된 뇌회로가 또 활성화되겠죠. 작동화됩니다. 그러면 도와주는 사람은 공감과 동정심이라는 회로가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음으로써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적인 행위가 환자의 뇌 쪽에서 기대감과 플라시보에 대한 기전을 활성화시킨다. 지금 구름 잡는 얘기 같이 들릴지 모릅니다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플라시보 세 가지 주요 기전은 호전에 대한 기대를 하죠. 아픈데 이제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갖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누군가 도와줘요. 그래서 좋아져요. 그럼 조건화 반응이 생기죠. 조건화 반응이 생기. 누가 도와줬을 때 난 좋아졌다는 조건화 반응이 생깁니다. 그것이 재강화되는 거예요. 기대 효과로 다시 강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포지티브 루프를 피드백 루프를 피드 포워드라고 하나요? 피드 포워드 루프를 이루어서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시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물과 문화의 대목입니다. 생물과 문화의 대목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오 컬처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플라시보는 성공한 생물의학의 뜨거운 감자예요. 그죠? 먹기도 뭐하고 안 먹기도 아깝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어떤 사유 양식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기 위해서는 사유 양식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21세기라는 세기는 정보과학 시대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딥러닝과 딥메디신이 이제 대세예요. 딥러닝이 이제 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딥러닝, 딥머신만 그런 게 아니라 머신러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조도 비슷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도 그래서 딥러닝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몸에 대한 자세는 이제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를 취하는데 우리는 지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라시보는 지향적 자세를 취할 때 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몸은 생물과 문화의 복잡 시공간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는 것은 복잡한 신체 문화 정보들이 지향적으로 자기 조직화한 코나투스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적인 문제, 이 문제는 이 전체 강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플라시보는 복잡한 신체 문화 정보들이 지향적으로 자기 조직화한 코나투스의 결과다.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딥러닝의 또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중층적인 어떤 정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서 저기 에릭 토폴이라는 사람은 이걸 10개의 단계로 얘기했습니다. 이 마지막이 이제 사회적 현상이에요, 현상. 여기 이제 생물학적 현상이고 이것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빅데이터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처리가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움을 발산시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지금 이거는 더 닥터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룩 필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린 그림인데, 의사 환자 관계의 어떤 전형적인 바람직한 모습,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플라시보가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